국민의힘 비상대책위가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근 인사가 비대위원으로 합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위가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원 80조를 고치기로 의결하면서 이재명 방탄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교체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내실 있고 실속 있는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폭 물갈이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셈인데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정 운영 방향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 사업의 용적률도 대폭 올리는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전문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남아가면서 내일까지는 남해안에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국지성 호우가 예보돼 산사태 방지 등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양당이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 이례적인 상황을 맞이한 가운데 각 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비상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며 당내 일각에서 사퇴론이 제기되기도 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거치면서 비대위원으로도 합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 개정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잠시 뒤에 여야 의원과 함께 각 당 상황에 관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본격 출범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비대위원으로 합류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문자 유출 등으로 책임론이 불거진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됐고 이 시간 이후에 과거의 최고위원회는 해산이 극심한 당내 혼란 끝에 이준석 지도부는 해체되고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가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주 위원장은 광복절 연휴 동안 지명직 비대위원 6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상임전국위 의결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내에서는 초선의 엄태영 전주의 의원이, 원외 인사로는 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정양석 전 의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청년목 비대위원으로는 84년생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과 86년생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눈길을 끈 건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한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입니다. 우리 광주를 대표해서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정치 지형을 가감히 받고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꼽히는데 최근엔 아들이 대통령실 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드러나 사적 채용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호영 위원장은 이런 배경이 아닌 호남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한 발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주기환 위원이 우리 당의 열세 지역인 광주에서 15.9%나 얻었다는 그 호남 대표성을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메시지 노출로 이번 사태를 촉발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 합류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공개적인 책임론이 제기됐는데 비상 상황의 원인 제공자가 또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넌센스 아니냐. 우리 권 원내대표가 더 큰 정치인으로 나가기 위해서 정치인다운 결단을 내리는 게 어떨까.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묻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참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쓴소리부터 경청하겠다며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권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비판하면서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사태를 당대표를 내쳐서 종결시키는 꼴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극심한 당내 혼란을 딛고 보름 만에 비대위를 띄우면서
이준석 지도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대위 구성을 놓고 벌써 대통령 측근 논란이 제기되는 등 당분간 잡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르면 내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호영 비대위가 거쳐야 할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 쟁점과 전망을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다시 운명의 날을 맞게 됐습니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내일 열립니다. 이르면 당일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는데 비대위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이 다시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과 ARS 표결로 비대위 체제가 의결된 부분 등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 전환 전제가 된 비상 상황도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비대위 전환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와 함께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당내에서 비상 상황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ARS 투표는 과거 이준석 전 대표 때도 사용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뽑혔던 2021년 6월 11일 전당대회도 ARS 방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ARS에 의한 투표가 무효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대표로서 스스로의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법원이 정당 의사결정에 개입을 자제해온 만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줄 경우 주호영 비대위는 공식 출범하자마자 무력화됩니다.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띄운 비대위마저 무산되면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감당하기 어려운 대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이 전 대표 입지는 좁아지고 힘을 받은 비대위가 당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장외 여론전을 시작한 이 전 대표의 전방위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 체제로 안착할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로 다시 내홍이 격화할지 여의도 정치권의 시선이 법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재명 의원 방탄 논란을 빚은 당원 80조를 고치기로 의결했습니다. 17일 내일이죠. 이 문제를 논의할 비상대책위원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당내에선 격론이 오가면서 계파 갈등 양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청원으로 촉발된 당원 80조 논란에 대해 공식 개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때 당직자 직무가 정지되던 걸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누구 하나를 위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 탄압 등의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수 있는 위협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비슷한 시간에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 그러는 건데 프레임에 의해서 기소됐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도덕 정치 좀 그만 좀 하라고. 우리가 성직자 뽑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또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제 입장 다 얘기했는데 창피하다고? 괜찮아요. 당 3선 의원들 일부도 따로 모여 당원 개정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그런 논란을 약간 오비락처럼 비춰주는 그렇죠. 과전불납리. 당원 개정안은 비대위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전국 대의원 대회나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특정 인물과 상관없이 당원 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계파 갈등 격화 가능성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좀 수정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비대위 가서 얘기할게요. 지금부터는 저는 얘기하면 안 돼요.
한동안 사그라져 보였던 계파 간 갈등이 당원 80조 개정을 두고 다시 한번 두드러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권 경쟁에서 확실한 독주를 이어가는 데 나온 이번 논란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내실 있고 실속 있는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폭 쇄신론에는 선을 그은 셈인데 먼저 교육정책 혼선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지율 하락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인사. 쇄도하는 대통령실 개편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꼼꼼한, 내실 있는, 실속 있는 국민을 위한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득실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며 국민 민생과 안전을 잘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변화는 주겠다면서도 대폭으로 개편될 가능성은 일축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장 오늘 내일 급하게 인적 개편이 있지는 않을 거라며 참모진 경질보다는 재배치나 보강, 충원에 방점이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여론에 맞춰 억지로 사람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뜻이라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변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책임 소재를 따지는 핀셋 교체 인사가 최근 단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12일 권성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교체된 겁니다. 만 5세 입학 추진을 포함해 교육정책 혼선 책임을 묻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비서관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교육부 차관에게 국회 대응 성격의 대통령실 쪽지를 전달해 논란이 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신임 비서관에는 설세훈 교육부 교원소통심사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취임 후 첫 대통령실 개편은 윤 대통령 기존 인사 철학대로 국면 전환용 쇄신보다는 역량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발표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자택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 압수수색 한 달여 만에 다시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박스 하나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빠져나갑니다. 비슷한 시각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한 달여 만에 다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장관, 서훈 전 실장 등 핵심 피고 발인을 비롯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과 해경 등 사건 관계인들의 집과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모두 10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휴대전화와 개인 일정을 적은 수첩 5건을 압수당했다고 밝혔는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겁주고 망신 주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피격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월북이 아닌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관련 군사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서훈 전 실장은 국방부 등의 자진 월북 지침을 내린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기관 실무자를 연이어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자료 삭제 여부와 그 배경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월북으로 결론 내린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 부당한 월북몰이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게 핵심입니다. 당시 관계장관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실장 등
핵심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의 주택 270만 호, 연평균 54만 호를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최기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인허가 기준 270만 호 공급을 약속한 시점은 내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 호, 전국 시도를 합쳐 비수도권에 112만 호 공급을 계획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등으로 52만 호인데 37만 호가 수도권 물량입니다. 공공택지 등 개발로 88만 호를 내놓는 계획 역시 62만 호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자체 추진 사업으로 130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집값 급등으로 국민들께서 고통과 불안을 겪고 계십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토부는 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공공이 아닌 민간주도 사업에도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할 예정입니다. GTX 노선 역세권 주변 등을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에 나서는 이른바 콤팩트 시티도 조성합니다. 철도역에서 1km 이내 지역 위주로 방사형으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 등 재취약주택 해결을 위해 실태 조사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지하를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 변경 추진한다는 겁니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 방지 시설이나 여닫이 방범창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재해에 취약한 주택들은 세입자의 내몰림을 방지하고 주거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서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시세 70% 정도인 수준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저금리로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장 10년 동안 임대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내 집 마련 리츠주택도 도입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의 공급 계획이 공공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민간 중심으로 무게가 옮겨온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공공 중심으로 추진하던 종전의 정책을 수정한 정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리한 부분이라고 지적되던 일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조치나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 많은 만큼 여소야대 정국 속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특히 입주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의 경우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주택에 대한 투기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대단히 택지 개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89년 건설계획 발표 뒤 199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일산 신도시. 입주 30년이 지나면서 주거 환경이나 교통망 등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단 일산뿐만이 아닙니다. 분당과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주택 상당수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연구 용역에 착수해 도시를 다시 만드는 수준의 재정비 계획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도심 등 선호 입지 주택 재고가 부족한 가운데 복잡한 절차로 주택 공급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으며 기존 신도시 등은 교통 등 부족한 인프라로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 정비구역 22만 가구를 새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정된 물량의 2배 수준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재건축 부담금도 면제 금액을 높이고 1주택자는 감면하는 등 대폭 손질할 계획입니다. 통과율이 절반가량에 머물렀던 안전진단의 경우 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손볼 예정입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빠져 있으니까 실제 효과가 검증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원할 경우 조합이 아닌 전문 개발업체를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YTN 주태현입니다. 며칠째 계속 내리는 비로 이미 심각한 피해를 본 충남에 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군인들까지 나서 피해 수습을 돕고 있는데 연이은 비로 복구가 늦어져 주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폭우에 토사가 덮친 양계 농가입니다. 흙과 풀, 나무 조각 등이 배수로를 틀어막았고 난방유가 담겨있던 커다란 장비도 쓰러졌습니다. 양계장이 다 이 아래 물 남고 치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 위에 또 많이 사태가 나가지고 고랑만 이게 다 메꿔졌어요. 중장비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 사람이 손수 다 치워야 해서 군인들이 대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양계장 밑에 있는 배수로가 막혀서 장비가 투입하지 못하는 작업을 저희 군인들이 배수로 작업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어난 물에 휩쓸린 도로도 파손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쏟아진 비에 집안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위에 있던 도로까지 위험하게 뜯겨나갔습니다. 산사태가 나면서 집을 덮친 곳입니다. 밀려든 진흙을 치우느라 쉴 틈도 없는 피해 주민은 이틀 만에 또 쏟아진 비가 야속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비가 안 왔으면 오늘 이 마당에 있는 흙을 다 치울 수 있는데 어제 저녁에 또 비가 와가지고 이 흙을 다 치우지 못하고 한 3일 정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충남 논산에 1시간 70mm 가까운 폭우가 내리는 등 정체전선은 충청 지역에 다시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대전 하천 하상도로가 한때 통제된 것 외에 추가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이미 폭우에 상처가 났던 지역의 복구 작업은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 새벽 전북에도 100mm가 넘는 이른바 야행성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폭우와 함께 온 특이한 돌풍이 주택 지붕들을 100m 넘게 날려버렸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주 강한 비가 내리던 새벽 4시 반쯤 갑자기 강력한 돌풍이 휘몰아치면서 주택 지붕 일부가 날아갔습니다. 강판으로 든 지붕도 있었는데 100m 이상이나 날아갔습니다. 지붕이 날아간 집은 5채가량. 완전 휘어져 버리고 여기가 들어왔어? 우인당은 지붕 다 날아가고. 강한 돌풍에 농막 일부도 파손됐고 비닐하우스 3개 동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량 유리창도 파손됐습니다. 전기선과 전봇대가 파손되면서 마을 전체의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비와 그 돌풍이 돌풍이 그냥 어떻게 고를 타고 그 일정하게 그냥 그 한 방향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옛날에도 없었어요. 전혀. 처음 일이에요. 당시 이 마을 주변에는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렸고 초속 15m 이상의 강력한 돌풍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경우에는 예. 필수적으로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동반되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특이한 돌풍 피해에 휴가 중이던 자치단체장도 현장으로 급히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네, 정읍뿐만 아니라 이곳 전주 지역에도 새벽 사이 아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주천 바로 옆 교량 하부 도로는 이렇게 한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집중된 곳은 완주 지역으로 12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특정 시간에 비가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면서 일부 주택과 마당 침수 등을 제외한 큰 규모의 피해는 전북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지난 8일 밤부터 쏟아졌던 비로 서울에서 접수된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만 14,000여 건에 달하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비가 계속 오락가락 내리면서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돼 주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김태원 기자가 피해 주민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서울 신림동입니다. 복구 작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수마가 핥힌 자국은 아직 선명합니다. 바닥엔 물기가 가득해 아직 장판도 다시 깔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골목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냉장고와 밥솥 등 가전제품까지 빗물에 젖어 못쓰게 된 살림살이들이 곳곳을 메우고 있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매트리스와 책장도 방치돼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광복절 휴일 내내 복구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관악구에 쌓인 폐기물만 4,000톤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보니 아무리 치워도 줄지를 않습니다. 침수로 집을 떠났다가 겨우 돌아온 주민들은 집에 밴 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제네 집에서 있다가 어제 그제 이제 돌아왔어요. 오소가 역류해서 이제 집안에 물이 찼으니까 물이 빠지고 나서도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더딘 복구에 속이 타들어가는 건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빗물을 빼내는 데만 닷새가 걸렸고 이제 겨우 폐가구를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일상까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운영도 힘들었지만은 완전히 홍수가 결정타를 매겼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체념을 해가지고 한 10군데는 아직 짐 정리도 안 하고 물도 뺄 생각도 없고 해가지고 수도권 마을 일부는 여전히 고립 상태입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인 다리가 산산조각이다 주민들은 2km의 비탈길을 걸어 다녀야 하는 상황. 하지만 산사태까지 겹친 근처 마을 피해가 워낙 큰 데다 이제 겨우 다리 주변 잔해를 치운 상태라 복구 작업이 언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최소한 열흘인데 열흘 동안이면은 저희는 지금 거의 20일 가까이 지금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침수 피해 지역에서는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해 군인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수해 복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폭우 우려에 휴일까지 겹치면서 복구 작업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아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시름도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남해안으로 남아가면서 오늘 밤과 내일 전남과 경남 지방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그 밖에 전남과 경남 내륙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체전선은 내일까지 남해안에 영향을 준 뒤 다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선성 저기압이 내륙을 통과하며 또 국지성 호우를 뿌릴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저조한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속이는 인적 개편도 예고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내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제 예고되고 있습니다만, 이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일단 지지율 관련 그 여론조사가 또 나온 게 있었죠. 여론조사 추가로 나온 걸 보니까 여전히 이제 30%를 밑도는 그런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조사 기간에 따라 좀 차이는 나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퍼펙트 스톰이라 불리는 이런 심각한 경제, 이런 민생 난에 지금 집권 여당이 내용 상태에 빠졌으니까 네. 어떻게 이게 좋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권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이 문제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 집권 100일째 되는 날부터 해서 연말까지 정말 이 비상 상황, 특히 이제 저희들 정치적 비상 상황은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풀면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반성하고 정말 분골쇄신하면 되는데
국민들이 겪고 있는 또 우리나라가 처한 이런 심각한 경제 위기, 외교안보 위기 상황은 정말 비상한 각오로 정부, 여당, 국회가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뭐 여론이 이렇게 나빠진 데는 여러 가지 우리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크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풀 수 있겠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깊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빨리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은 점점 심각한 만성적인 어려움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우리 윤석열 정부는 탈청와대 정부를 이제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은 지난 정부 시절에 진보적인 정치학자들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너무 비대하고 영향이 크다. 그래서 청와대 정부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뭐 행정관조차도 국방장관을 불러내서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이 헌법의 그 기능과 이 권한과 반대되는 여러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 이걸 하려고 우선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줬죠.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많이 줄였습니다. 대통령실 숫자가 지금 절반도 아마 안 될 겁니다. 정책실장실을 없앴고 민정수석실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 막중해졌습니다. 국가 부채도 최고 수준이고 또 국내외에 지금 이 큰 위기도 겹쳐 있어서 이런 어떤 구조적인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어쨌든 정부 여당이 그리고 국회 전체의 힘을 합쳐서 비상하게 극복하는 노력에 저희들 매진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화면에도 이제 이 두 여론조사 결과 내용이 좀 비춰졌습니다만 하나는 KBS가 의뢰해서 한국리서치가 이제 조사한 내용이고요. 여기는 지지율이 28% 그리고 MBC가 의뢰해서 코리아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에는 역시 이제 긍정평가가 28.6%, 20% 그 후반대에 이제 머물고 있고요. 이 여론조사는 지난 주말 이준석 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까지 좀 포함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것을 좀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민주당 쪽에서도 유심히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요. 인수위 60일 기간을 따지면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아시다시피 인수위 없이 갑자기 출범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이제 아까 여론조사에도 나옵니다만 경험 부족, 그리고 독주, 독선, 인사, 그리고 이 자질 부족 이런 게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즉 대통령께서 이 리더십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야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제 8.15 연설도 그렇고 여전히 인사에 대해서도 고집을 계속하시는 거 아닌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100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정책도 설익은 정책을 불쑥불쑥 꺼내놓고 결국 인사 참사에 이어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 5세 미만 그런 정책 실패가 겹쳤거든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을 때도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국의 하원 의장을 이렇게 전화로 그냥 통화를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외교 전략이 과연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노출시키는 등 사실 국정 운영에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국민들이 하시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한마디로 검찰총장 시절이면 3할 타율이면 괜찮은 타율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승률이 3할이면은 사실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국정 쇄신, 대전환을 결단하셔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 매를 맞고 이 어려운 내외 상황과 경제 여건을 돌파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의 결단을 보여주셔야만 저는 새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전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틀림없이 내일 기자회견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뭐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아침에 있었던 약식 기자회견을 보면 윤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실속 있는 인적 쇄신, 내실 있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어 온 대규모 인사 개편에 대해서는 선을 근거로 좀 해석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에 대통령실 자체가 소규모입니다. 지금 네. 정책실장이 없습니다. 종전에 이제 좀 되면은 그 과거 정부에는 정책실장을 교체한다든가 하는 큰 정책 기조를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민정수석도 좀 없습니다. 이 대통령실 자체가 한 절반 규모 이하로 작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내실 있게 어떻게 쇄신을 이루어 나가느냐. 그리고 지금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은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 국회가 힘이 많을 뿐 아니라 더구나 국회 상황이라는 것이 180 가까운 민주당의 절대적인 거대 야당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여당이 또 야당이 협조를 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그런 것을 이제 기존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말 야당의 협력까지도 구하고 지금에 왔던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될 텐데 실제로 대통령실이 지금 보시면 비서실장, 그다음에 안보실장, 정책실장이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이 풀이 없습니다. 그러다 거기다가 지금 장관도 지금 공석 상태가 두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부족한 이제 지금 아직까지 채우지 못한 장관 인선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정의 기조 또 저희가 그래서 이제 비대위를 만들게 되는 계기도 그거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국정의 기조와 좀 비상한 각오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람을 초기에 무슨 대통령실 사람 한두 사람 바꾼다고 해서 이 기조를 금방 바꾸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거든요. 대내외적인 환경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쨌거나 뭐 정부 여당이 특히 우리 여당이 소수당입니다만 비상한 각오를 다해서 거대 야당이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이 국난에 가까운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해 보도록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국민의 민심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여론조사를 보셔도 알지만 국민들은 문제의 지점을 현재 대통령의 고집, 독주, 그리고 윤핵관이나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 인사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진언하지 못하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인사, 그리고 무능, 고집 뭐 이런 거를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시면서 첫 마디가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과도 부합할 텐데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인사 개편에 대한 요구를 일축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계신 것인지 묻고 싶고요. 저는 국민과 싸우는 정치가 가장 나쁜 정치라고 생각해요. 이제 갓 100일밖에 안 된 정부가 국민들의 지금 일관된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인사참사에 대한 책임 문제라든지 고집과 독주에 대한 비판, 그리고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 지금 자리 다툼, 권력 다툼하느라고 하지 않아야 될 그런 권력 투쟁의 양상까지 보이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이런 마당에 저는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정부 여당이 일신 쇄신하는 길은 역시 대통령의 주변 인사 문제를 일신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결단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걸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전반적인 이제 국정 쇄신과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여당 그 내홍과도 이제 무관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심각하게 관련이 있죠. 여당이 지금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이제 공식 출범을 했는데 오늘 이제 비대위 명단이 발표가 됐죠. 네. 비대위원 중에서 특히 좀 눈길을 끄는 인물이 한 사람 있었어요. 주기환 위원. 이른바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주기환 위원의 이제 아들이 대통령실의 6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됐다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죠. 굳이 이 시점에서 네. 이분을 비대위원으로 왜 위촉을 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자, 지금 이 비대위원은 정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서 이 비상한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우리 주기환 지금 비대위원은 이제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예. 광주 전남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국민의힘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그 질타와 비판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질타와 비판에
그런 여론을 우리 국민의힘이 광주 전남에서 청하고 있는 그런 여론을 이제 비대위에 전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보다 통합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그런 개혁과 쇄신을 가져다 오겠다는 그런 그 각오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 문제는 그 아들 역시도 광주 전남에서 그 국민의힘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당의 정책과 우리 당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난번 선거운동이라든가를 통해서 이렇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 인수위 과정의 검증을 거쳐서 청와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저희 당이 광주 전남을 아우르는 큰 통합적인 행보를 위한 이런 포석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원외 인사로 저희들이 청년으로 38살 최재민 강원도 도의회 의원과 또 36살 이소희 세종시 의회 의원 이분 변호사입니다. 이 두 분을 또 비대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치를 해보면서 지역의 어려움과 지역의 절박함을 잘 알고 있을 뿐더러 더구나 30대로서 지금 우리 당에서 가장 좀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그 여론을 형성해 줄 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역 원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현역 원 한 분은 이제 엄태영 의원인데 이분은 우리 지금 김영배 의원도 참여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장 군수 출신 의원 모임의 자장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박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전할 수 있는 분이고요. 전주의 의원은 여성 의원으로서 아주 예리한 의정 활동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비판적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쇄신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위원을 포함해서 이제 원외 인사들도 몇 명을 영입하고 네네. 다른 분들도 이제 얘기 들어보면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주기현 위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이 그 검찰 이제 수사관 출신이라고 하죠. 윤 대통령과 이제 그런 그 인연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도 좀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던 분인데 굳이 선임했을까 이런 생각. 아니 우리가 네. 저희들이 그 저희 당이라고 해서 광주시장 후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후보군을 뽑고 광주에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 당을 위해서 오랫동안 평생을 정말 이렇게 헌신해 온 당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당원들 중에서 특히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광주에서 우리 국민의 힘을 위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고 그래서 역대 선거 중에서 그나마 이번에 광주시장 그 득표율이라든가 우리 당의 득표율이나 대통령 선거 득표율이 높았던 편입니다. 네. 이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것들을 정당하게 당에서 평가를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처해 있고 지금 더구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 초반에 당의 내용을 겪었을 때도 가장 힘든 지역에 있는 분이 사실 이분들입니다. 그 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아들 역시도 청년으로서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지금 광주 전남에서 근데 영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의 어떤 당직을 걸고서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또 당직 활동을 한다는 것이 그 역할을 걸고서 했던 것이고 또 인수위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던 분인데 그걸 지나치게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정말 지역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당의 행보에 대한 좀 지나친 프레임 씌우기다 생각이 됩니다. 네, 프레임 씌우기라고 하셨는데 다른 국민의힘의 이제 판단이시고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정당의 말씀이라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사실 명분 없이 밀어내는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가 꾸려졌고 그러면 비대위가 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누가 봐도 여당답게 전체 국민을 아우르려고 하는구나 이런 인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호남에 있는 분을 배려한다는 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필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고 그 친분에 따라서 그 자녀가 청와대에 특채됐다고 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됐었던 그런 분을 굳이 저렇게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사실 저희들도 이제 영남 쪽은 매우 취약한 지역이라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국민의힘에도 호남에도 여러 좋은 분들이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볼 때 이번 인사가 글쎄요, 윤핵관이 오히려 더 득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오히려 그래서 사당화가 강화된다 이런 비판을 저는 내부에서 틀림없이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비상한 각오도 필요하지만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수긍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제일 필수일 텐데
뭐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이제 이 비대위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비대위원장의 이름은 잘 기억하지만 그 비대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요.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 선정하면서 각 언론에서 이 부분을 좀 부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뭐 어떤 그 반응을 보이시는지 민심의 흐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네. 정말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저희 당에서 광주시장 후보를 여러 선출 절차를 거쳐서 광주시장 후보로 광주 시민들에게서 선거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당의 광주시장 후보였을 뿐 아니라 지금도 광주시당에서 역할하시는 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광주라든가 전남 지역을 배려하고 그 지역에서 우리 당이 처한 절박한 상황, 그 지역의 아주 따가운 비판을 수렴하기 위한 것을 지금 자꾸 이렇게 우선 검찰 출신이라고 무조건 저 검사도 아닌데 이분은 검사 출신도 아닌데 측근이라고 이렇게 딱 프레임 잡고 그 아들조차 그 아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이름 아신다면은 그런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민주당 상황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네. 이른바 전준위에서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의결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비대위가 열리고 비대위 결정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좀 격론이 오간 것 같습니다. 예, 당초에 의원총회 와중에 전준희가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의원총회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좀 술렁이었고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일 아마 비대위 회의가 있는데 저희들 비대위는 지난번에 그 선수별로 대표를 뽑는 걸 기본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초선, 재선, 3선의 대표들께서 지금 들어가 계신데 선수별로 지금 의견 수렴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모아진 의원들의 총의가 내일 비대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저도 이게 2015년도에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어졌던 안인데요. 저는 그 당시에도 사실은 기소되는 것만으로 이렇게 당직을 정지하는 좀 심하지 않느냐 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전당대회를 통과해서 지금 7년이나 이렇게 당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라서 저게 이제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뭐 지금 아니어도 다음에 꼭 필요하면 개정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순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의원들 내에서는 다수가 아마 조금 이번 아니어도 다음에도 개정할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오해는 피하자라는 의견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또 저 내용에 대해서 찬반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일 아마 비대위가 좀 주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당헌 당규를 고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하는 당시에 저희들이 굉장히 따끔하게 국민들에게 혼난 적이 있기 때문에 당헌을 함부로 고치는 게 좀 이후에 국민들께 따갑게 비판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중해야 된다. 뭐 그런 고민이 있는데요. 내일 비대위에서 좀 합리적으로 논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당헌을 잘못 고쳤다가 이제 후폭풍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내에서는 좀 상당히 좀 격론이 오갔고 이 개파 간의 좀 갈등도 좀 더 격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당헌이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그렇죠. 네. 대표를 만드는 규정이고 그건 그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더 깨끗하고 더 정치 지도자일수록 정치적 중요한 당직자일수록 더 수범을 보여야 된다는 이런 중요한 그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 의혹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순간에 이재명 의원 본인도 그렇고 또 이재명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좀 극렬 지지자들이랄까요? 이분들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의 오랜 전통의 이런 원칙을 허물리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비슷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이재명 의원 당시 시장이었나요, 도지사였나요? 스스로가 당원권 정지를 스스로 자청해가지고 그 기소 상태에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길래 통상은 의원들이 이런 상황을 처하면은 제가 당직을 내려놓고
결벽을 증명해서 재판에서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의 부담을 들어주는 게 일반적인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권 당 전체에 부담을 지우려는 상황이 왜 생겼는지 그 민주당 내부 걱정도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는 꼭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 검찰공화국의 이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우리 검찰 정상화법을 통과시킨 국회의 이런 합법적인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꼼수를 통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지금 꼼수를 쓰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검찰 이 요직대로 전부 한동훈 장관이 다 발령을 내놓은 상태에서 이제서 어찌 보면 허수아비 검찰총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을 지금 임명하기 직전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게 정말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 누구나 아는 상태에서 이게 야당을 탄압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야당 내에서의 이런 우려들은 저는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싸울 건 싸우고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 국민적으로 좀 더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뜻을 모아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슬기롭게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믿음이 저는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잘 싸워서 돌파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 유불리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전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 측에서도 검찰의 이런 폭주에 대해서는 좀 막아주시는 그런 이제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 우리가 정치권이 좀 더 한편으로는 자정 능력을 더 키우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검찰의 폭주나 경찰이 이제 자의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찰국 신설을 통한 이런 권력기관 장악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함께 경계하고 저는 견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덧붙이자면 없는 죄를 만드는 것처럼 나쁜 일이겠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있는 죄를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검수완박법을 통해서 사실은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서 이 경제법의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발권을 제한해놓고 이렇게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수사를 못 해주고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그 수사 제한이고 그동안 검찰 인사의 혼선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없는 죄를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있는 죄를 덮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아까 시행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난번 통과할 때 거기에 2개의 범죄의 등행이라고 붙여가지고 근데 그게 우리 공직범죄라당 이런 범죄 같은 경우는 처벌을 해야죠 당연히. 그걸 처벌을 안 하는 것처럼 비추다가 지난번에 우리 그 당이 혼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시행령으로 이제 부패하고 경제범죄 등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패와 경제범죄를 분류하는 기준을 부패범죄 그 범위로 분류하지 않았던 범죄들을 지금 이번에 자의적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법무부에서 책자로 분류를 해놓았던 표가 있는데 다른 범죄로 포함시켜 놨던 걸 이번에 시행령으로 억지로 재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위법적인 지금 이제 시행령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논란을 많이 벌여봐야 분명하게 더 드러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식으로 법무부가 검찰을 통해서 정말 독주하고 야당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알겠습니다. 분명히 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들도 사실 비상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야당의 심정도 여당에서 충분히 저는 감안해 주실 필요도 있다.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법무부의 이 시행령 개정 문제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좀 네. 논의가 좀 진행될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두 분 모시고 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복절 연휴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안에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만 명 안팎으로 정점을 찍고 위중증 환자는 다음 달 초까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연휴가 끝난 첫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2만 2천여 명 늘었는데 서울에선 이재민 확진자도 5명 추가됐습니다. 지난주 확진자 규모는 전주보다 25%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소폭 증가해 7주째 1 이상을 기록하면서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20대와 30대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의 비중도 지난주 20.2%에서 21.7%로 코로나19에 2번 이상 확진된 재감염자도 18만 명에 달하며 재감염률도 6%를 넘었습니다. BA.5 변이 국내 검출률은 91.5%로 지배종이 됐고 숨은 감염자 우려도 크지 않아 이번 재유행은 예상대로 이달 말쯤 하루 확진자 20만 명 수준에서 정점을 기록할 걸로 봤습니다. 이후엔 확진자가 서서히 감소하며 꼬리가 긴 형태를 보일 전망인데 개학과 추석 등으로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많아지면서 당분간 유행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다음 달 초쯤 정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8,900명, 하루 사망자는 100명에서 최대 140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상 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피해는 두 얼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는 위중도가 극히 낮지만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건강 취약 집단에서는 여전히 매우 치명적이고 또 이번 추석엔 2년 만에 열차 내 뛰어앉기가 없어지는 만큼 대화를 자제하고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코로나19 확진과 사망이 지난달부터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 아래 범우는 60세 이상의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하는 한편 개량 백신 접종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의 사망자가 지난달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일주일에 70명에 못 미쳤던 60세 이상 코로나19 사망자는 지난달 말 158명으로 늘더니 이달 둘째 주에는 303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사망자 수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확진자 규모가 재유행으로 확대된 데다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지난달 셋째 주에 14%에서 지난주 21%까지 대폭 증가한 영향도 있습니다. 입원 치료받는 중환자만 떼서 보면 고령층 비중은 껑충 뛰어오르는데 112일 만에 가장 많이 나온 563명의 위중증 환자 가운데 무려 88%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중증 진행 위험을 63%까지 낮추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늘리는 것이 관건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달 초 18.7%에 그친 60세 이상 확진자의 먹는 치료제 처방률을 병원급으로 처방기관을 확대하고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을 쉽게 확인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것과 함께 투약 보고 절차를 생략해 대폭 올릴 계획입니다. 또 병용 금기 약물이 많은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라게브리오를 처방하도록 적극 권고했습니다. 팍슬로비드 처방 금기 환자 또는 삼킴 곤란으로 먹는 치료제 복용이 어려운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라게브리오를 현타액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합니다. 3차 접종 뒤 6개월이 지난 사람이 늘고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는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4차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도록 개량된 모더나의 새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은 감염병 국제 공조와 관련해 한국이 더 확대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오늘 국회에서 코로나19와 미래 감염병 대응과 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이란 주제의 연설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을 통한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글로벌 펀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고 한국은 선도할 역할을 할 적임자라며 견고한 백신 제조 역량과 혁신적 민간 부문, 연구개발 전문성, 글로벌 바이오 제조 인력 등 코로나19와 진단검사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이제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 네. 일단은 이제 이 수요보다 공급에 더 방점을 둬서 이제 이 주택 정책을 끌고 가겠다. 특히 이제 민간 부분에 좀 그 무게 중심을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총 250만 호 플러스 알파라고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270만 호로 최종 확정이 됐고요. 내용을 본다면 도심 공급 확대를 해서 신규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해서 한 22만 호 정도, 서울 10만 호 정도 추가적으로 더 발굴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뭐 신규 택지 15만 호 정도 추가 발굴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1기 신도시 뭐 특별법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GTX도 조기 착공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공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시차를 단축해서 인허가 절차를 좀 단순화하겠다. 그리고 주거 사다리 복원해서 이제 저소득층들이 이제 좀 주거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원가 주택이라든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마지막으로 품질, 층간 소음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급 계획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크게 본다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요.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점이라면 이전 정부에서는 공공이 주도해서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택지 개발, 공공택지 개발 지구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민간의 중심을 둬서 정비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규제를 좀 풀어서 서울 도심의 공급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게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 네. 그럼 일단 이제 5년간 270만 호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 정부 이전에도 이제 공급 대책은 추진되어 오던 게 있었고, 네네. 이전 그 계획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전 계획에도 이제 공급 내용을 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주택 공급 인허가 물량을 보면 257만 호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270만 호 정도로 맞춘 것 같고요. 내용 자체를 본다면 서울 수도권에 158만 호 공급 계획이 되어 있고요. 서울은 한 50만 호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112만 호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정비 그 사업 주체별로 본다면 기타 지역에 한 130만 호, 기타 사업에 130만 호 정도 되고요. 그 공공택지가 한 88만 호, 정비 사업이 52만 호 정도 되는데 이 52만 호 중에 한 22만 호 정도는 추가로 발굴하겠다. 신규 택지도 88만 호 중에서 한 15만 호 정도는 공공택지 추가로 더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 정도 내용만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죠. 와, 이 물량이 과연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아파트가 270만 호가 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빌라,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다 포함해서 270만 호가 공급이 된다는 점.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또 생각을 하는 게 입주하는 거 아니야? 2023년에서 2027년까지 270만 호가 입주하거나 아니면 늦어도 착공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인허가입니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고요. 허가를 해주면 빨라야 1, 2년 후에 착공이 들어가고요. 한 3년 후에 완공이 되는데 그마저도 한 30에서 40% 정도는 착공이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허가 물량이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자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주택이 부족한가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진짜 주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서울은 도심의 공공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는 맞는데 또 하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수요 억제 규제만 해가지고는 집값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쪽으로 갔는데 지금 주택 시장이 이제 과도한 상승의 부담감이라든지 금리 인상 때문에 굉장히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과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런 많은 공급 물량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주택 공급이 부족해라는 시점에서 계속 이렇게 많은 지방을 포함해서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중에 공급 과잉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리하면은 이제 이 270만 호라는 그 숫자 자체는 일단 인허가를 기준으로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준 숫자하고 실제로 그 집이 지어져서 공급되고 입주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다. 빨라도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죠. 전 정부에도 이제 이 인허가를 내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청사진은 이제 발표하지만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항상 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순수하게 새로운 집이 없었던 집이 270만 호가 공급된다라기보다는 기존의 그 주택을 좀 허물고 다시 뭐 재건축하거나 이런 걸 다 포함한 숫자 아닙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신규 택지가 없죠. 경기도나 지방 같은 경우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은 신규 택지가 많아서 뭐 신규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상기 신도시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공급되는 물량들이 많지만 서울은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인데 정비 사업의 기본 조건은 기존 주택을 멸실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5년에 걸쳐서 한 50만 호 정도 신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멸실 주택까지 따져본다면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되는 숫자는 상당히 줄어들고요.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10만 호씩 서울이 공급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계획은 목표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목표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였는데 네네. 이 규제 완화, 이 재건축 규제 완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또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 뭐 안전진단 기준의 조정이라든가 이른바 이제 이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부분 아닙니까?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오늘은 좀 빠졌더라고요. 내용이 담겨는 있는데요. 예. 구체적인 방안은 빠졌습니다. 이제 예.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이 가장 초기 단계,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조합 설립이 나고요. 이제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안전진단이 막혀 있죠. 구조안정점수. 구조안정점수가 뭐냐면 주민들이 주차장이 불편하다, 녹물이 나온다, 살기 힘들다, 오래돼서 못 살겠다라고 해도 아파트가 튼튼해서 이게 굳이 재건축을 안 해도 돼라는 구조 안정성 점수가 높게 나온다면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점수가 낮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점수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뭐 그렇게 아주 부실하지 않다면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 문제가 있다. 개선을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지금 당장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고요. 연말까지 충분히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개선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또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추진위부터 완공 시점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10%에서 50%까지 환수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죠. 다 짓고 나서 이제 환수를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다. 지방에도 한 1억에서 2억까지 실제로 부과될 수 있는 사례가 있더라라고 인정은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당장 해주는 건 아니고 9월 달에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빠진 거는 좀 아쉽고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좀 개선된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이제 결국 이제 재건축 그 부담금 손질 문제는 그 기준과 액수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특정 이 재건축 단지는 그 사업이 추진되느냐, 멈추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 국회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네네 맞습니다. 법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안전진단은 이제 법 개정이 필요 없고 이번에는 이제 지자체한테 권한을 좀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권한을 위임을 했지만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고요. 법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도 폐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면 폐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3천만 원 최소 3천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분이 한 1억까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얘기가 계속 나오면은 일부 지역에는 뭐 그나마 최근에 이 집값이 좀 하향 안정화 경향을 보인다
있다고는 하는데 네네. 다시 집값을 자극할 우려는 없습니까? 단지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재건축이 추진되는데 초과이익 환수에 막혀 있다든지 안전진단에 막혀 있는 그런 단지들, 뭐 목동이라든지 상계동 네.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에 막혀 있는데 이런 단지들은 일부 지역들 자극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정책을 바라볼 때에는 시장의 상황, 투자 심리,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를 봐야 되는데 작년같이 막 집이 더 오를 것 같고 막 불안한 마음 같았으면 이런 대책이 발표됐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금리도 상당히 올랐고요. 더 안 오를 것 같은데 과연 더 오를까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단지들은 자극을 받겠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이 주택 시장을 보면은 이른바 이제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네. 조금씩은 이제 집값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그 집값의 흐름은 아무래도 좀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이제 공급 대책도 어떤 그 향후에는 중요한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금리 인상만 바라보더라도 진짜 금리 인상 때문에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되고 거래 절벽이 됐느냐. 하나의 트리거는 되지만 그 내면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네. 더 이상 오르긴 힘들 것 같은데라는 기대 심리가 좀 꺾인 상태에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트리거 역할이 된 것이고요. 공급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년같이 집값이 막 오를 때에는 이 정도 대책이 발표되면 야 큰일 났는데? 집값 더 오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네. 지금 분위기에서는 대체적인 이 대책을 바라보는 수요자들은 왜곡 인지를 하게 되죠. 집값 오히려 안정되겠는데 이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면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차분하게 기다려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시장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 집 마련 그 전략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지역마다 좀 다를 것이고 네네.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좀 접근법은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지금 이런 금리 인상 추세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급 그 대책도 나왔고 내 집 마련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굉장히 마음이 급했잖아요. 와, 네. 지금 안 사면 안 돼. 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더 사야 돼. 지금 빨리 사야 돼라는 조급증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마음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 내 집 마련이 필요하고요. 뭐 세대를 합친다든지 자녀 교육 때문에 내 집 마련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 한 다음에 이렇게 장기 거주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우리 특히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 나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집 마련해도 충분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서두르지 마시고요. 상기 신도시 좋은 물량들 나오고 이번에도 원가주택이라든지 좋은 70% 정도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기회들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 특히 이제 보면은 주택 그 대책이라고 하면은 이제 취약계층의 이 주거 대책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네. 오늘 이 공급 그 대책 중에서 이제 청년 원가주택 내용이 포함이 됐죠. 네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가주택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네. 주변 시세 대비 한 70% 정도 거의 원가 수준에서 공급이 되고요. 계약금 한 20% 정도만 내면 나머지 80%는 또 저리 대출까지도 해준다라고 하는데 대상은 이제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거나 아니면 신혼부부,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 같습니다. 50만 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50만 원면 분당 신도시 5개 규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네. 이 정도 50만 원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10만 원이라도 공급이 돼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상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원가주택이나 역세권 첫집, 내 집 마련 기회가 되는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적극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원가주택이 있고 이제 역세권 첫집 공급 네네. 뭐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네. 일단 그 시세의 70% 이하 가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충분히 이제 현실성 있게 그렇게 추진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왜 가능성이 있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공유지, 그러니까 나라 땅에 민간 그 건설업자들이 와서 이렇게 지어서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용적률을 올려줘서 뭐 삼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에는 한 250% 정도 되는데 이걸 500%까지 올려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50%를 기부 체납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단
물량이 계획보다는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저는 줄어든 물량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3컷.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맥주병이 쏟아져 시민들이 정리를 도왔는데요. 알고 보니 이 차량이 지난 6월에도 같은 사고를 냈던 차량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2일 춘천의 한 도로에서 주류 운반 트럭에서 맥주병이 쏟아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왔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는 순식간에 정리됐고 2차 사고도 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화물차 불과 2달 전에도 같은 사고를 냈던 차로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당시에도 맥주병이 와르르 쏟아지자 시민들이 도와 화제가 됐는데요. 사고 차량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같고 당시 도왔던 시민들도 기사로부터 사고가 반복됐다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사고를 반복할 때마다 시민들의 도움에 의존할 거냐, 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질타했습니다. 2달간 도시 봉쇄 악몽을 겪었던 중국 상하이에서 한 쇼핑센터가 코로나 방역 조치로 봉쇄되면서 탈출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쇼핑센터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국이 매장을 봉쇄시키려고 하자 빠져나가려는 쇼핑객들로 매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매장에 갇히게 되면 이틀간 강제 격리를 당하고 이후에도 닷새간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녁 8시경부터 자정즈음까지 갇혀있다 호텔로 이동 조치됐다는데요. 무리한 코로나 격리 조치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는 제77주년 광복절이었죠.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이 광복절을 맞아 올린 게시물에 일본의 고속철도 신칸센 이미지를 넣어 물의를 빚었습니다. 철도공단이 광복절을 맞아 약탈의 수단에서 근대화의 상징이 된 철도 이야기를 하겠다며 올린 SNS 게시물. 하지만 이미지엔 KTX나 무궁화호가 아닌 일본의 신칸센이 등장했습니다. 결국 공단은 오늘 사과문을 올리고 부적절한 사진을 사용해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올린 게시물에 그것도 광복절에 일본 신칸센이라니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3컷이었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